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 2차 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업은 운양고 한국지리 선택 학생들에게만 수업용으로 제공되는 영상이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저작권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공지할 사항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4단원 도시단원을 마쳤고요. 이제 5단원 여러분들에게 프린트 한 장 나눠드렸죠. 자원단원으로 가겠다 했는데 우리 수행평가 일정을 보니까요. 우리 수행평가 도시단원 물론 발표도 하지만 도시 내용 안에 인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 많이 선택한 주제 중에서 외국인 다문화 이런 주제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집단 거주 지역에 대한 것도 있기 때문에 얘를 좀 앞으로 먼저 와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얘가 더 쉬워요. 그러니까 도시단원 뒤에 이 아이와 수행평가를 끝내고 그리고 11월에 계획되어 있는 학교의 열손실 공간적 문제 탐구 그 수행평가가 자원단원의 수행평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11월 그 수행평가랑 연계해서 얘를 뒤로 미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인구 수업 훨씬 더 여러분 오히려 좀 학습 부담이 있는 것을 더 뒤로 미루는 거니까요. 좀 가볍게 인구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이 인구 단원 프린트 여러분 원격 기간에 들을 프린트 분량만큼 PDF 파일로 선생님이 온라인 클래스 공지사항에 올려놨으니 그것을 보고 수업에 따라와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구 분포와 인구 구조 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볼 건데 다음 시간에는 오늘은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 인구 구조를 보고 다음 시간까지 아마 인구 구조가 이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배우는 게 인구 문제, 저출산 고령화 같은 여러분들이 익숙한 주제고요. 세 번째가 외국인의 이주와 다문화 공간, 외국인의 이주와 이제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고 부르기에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다문화 공간. 그래서 요 3단원 내용이 또 여러분 발표 주제랑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수업을 열면서 한번 요 포스터를 볼게요. 딸아들 구별 말고 둘 만나자라는 포스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빠 혼자는 싫어요.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이거는 더 낳자라는 포스터가 있고 얘는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 이런 포스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어떤 노력 차원으로 시행한 그런 캠페인 같은 건데요. 이렇게 시대별로 인구 정책이 달라지는 것을 오늘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 인구의 분포라는 것이 특정 시점의 인구의 지역별 규모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구 밀도를 통해서 분포를 알 수 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구 분포를 나타낼 때 이런 단계 구분도를 쓰든지 아니면 점묘도를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진하거나 아니면 점이 막 이렇게 많이 찍혀 있는 곳은 인구 밀도가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인구 밀도라는 개념은 면적당 인구수예요. 면적당 인구수. 그래서 인구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자연적 요인과 인문 사회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기후, 지형, 토양이 좋은 곳에 당연히 인구가 몰리게 되겠죠. 기후, 이걸 약간 좀 세계지리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확장해서 좀 심화하여 생각을 해보면 전 세계 대륙들 중에서 내륙이랑 해양 중에 어떤 데 인구가 더 많이 분포할까요, 여러분? 해양 가까운 쪽에 훨씬 많이 분포하고요. 우리나라도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해양으로의 진출이 굉장히 쉬운 편이죠. 그러면 반대로 저기 타클라마칸 사막처럼 유라시아 대륙 한복판에 사막 같은 데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형적으로 예를 들어 저지대가 있고 해발 고도가 높은
고지대가 있다. 그럼 어디에 사람들이 더 많이 사나요? 여러분 산꼭대기에 살고 싶어요? 평야에 살고 싶어요? 당연히 해발고도가 낮은 곳에 사람들이 살기가 더 편리하다는 거고요. 토양도 비옥한 곳에 사람들이 더 많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 그 화산이 다시 터질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사람들이 그 지역을 거주하고 있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의 토양이 굉장히 비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연적인 요인이 인구 분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최근에는 이렇게 현대화, 도시화, 산업화 이후의 사회에서는 인문사회적 요인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되죠.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만 봐도 자연재방이니 배우습진이 이런 요인보다는 문화, 영화관이 어디에 있느냐, 도서관이 있느냐, 교육, 아이들 학교 보낼 때 좋은 학교가 있느냐, 내 직장과 가깝냐, 교통이 좋냐, GTX가 지나가냐, 이런 인문사회적 요인이 현대사회에서는 훨씬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여기 서술되어 있습니다. 자, 1960년대 이전에 전통적인 인구 분포는요, 우리나라 60년대 이전이라고 하면은 산업화 이전이기 때문에 1차 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래서 자연적인 요인이 인구 분포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의주와 포항을 연결하는 선, 저쪽 위에, 북한 왼쪽 위에 의주라는 쪽과 포항 여기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 선을 기준으로 남서부는 평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인구가 밀집한 지역이고, 반대로 이 북서부 지역 쪽으로 가면 점점 올라갈수록 여러분 개마고원도 있고 태백산맥, 낭림산맥, 마천령산맥 있는 거 알죠? 그래서 이쪽은 인구가 희박한 지역, 춥고 산지가 많기 때문에 인구가 희박한 지역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현재의 인구 분포는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이제는 그런 요인들보다는 인문사회적 요인이 중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개발이 집중된 데가 어디냐? 여러분 여기 표시해 볼게요. 수도권과 영남권을 연결하는 경부축을 중심으로 인구가 집중했다. 서울경 하고 부산 할 때 경부축을 중심으로 인구가 집중되었다. 그래서 수도권, 영남권을 연결하는 요렇게 경부축이라고 보면 되겠죠? 요 축을 중심으로 인구가 집중하게 되고, 또 경기도와 경상남도는 서울과 부산의 교외화로 인해서 대도시에 인접한 근교 지역까지 교외화 도시가 확장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인구도 증가하였다. 즉 산업화 도시화 되면서 지방의 주요 도시들 물론 있고 경부축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이 인구가 늘어나는데, 또 이 작았던 서울이 주변에 경기도로 교외화 현상, 부산에서 교외화 현상 겪으면서 대도시권이 형성되면서 대도시와 인접한 곳까지 인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그래서 인구가 밀집한 지역이 어디냐? 전체 인구의 우리나라 지금 5천만 가까이 되는 이 인구의 50%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광역시들의 대도시, 그 다음에 그 주변의 위성도시, 그 다음에 공업이 발달한 공업도시라고 부를 수 있는 포항, 울산, 광양과 같은 남동임의 공업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 그리고 산간지역이나 농어촌은 인구가 희박하다. 예를 들면 여기서도 보면은 이렇게 태백산맥, 소백산맥 지나가는데 인구가 희박하다. 여기 탐구활동 볼게요. 각 시기별로 인구 조밀지역과 희박지역을 찾아보자. 여러분 요건 딱 색깔만 봐도 여러분 알 수 있겠죠? 각 시기별로 인구 밀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즉 산업화 이전에는 이쪽에 인구가 많았다면 이제는 경부축을 중심으로 인구가 많아지게 되겠죠?
이 원인을 인구 이동과 관련지어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이촌향도죠. 대도시와 공업도시의 일자리를 찾아 떠난 이촌향도 현상, 90년대 이후에는 교외화 교외화 현상이 뭔지 도시 시간에 다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10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이동. 이렇게 인구 분포가 나타나게 되는 원인은 그렇게 인구가 이동했기 때문이겠죠. 1960년대 이후 산업화, 경공업, 그 다음에 중화학공업, 첨단산업으로 발전하게 된 그 과정을 설명드렸죠. 그래서 60년대 산업화 도시화가 잘 살아보세 하면서 시작하던 시기에 이촌향도 현상으로 개발이 집중된 수도권 영남권, 즉 경부축을 중심으로 인구가 집중되었다. 그래서 촌락 인구는 감소하게 되었고 도시 인구는 증가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역류 효과와 반대로 파급 효과 중에서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그렇게 경부축을 중심으로 발전을 하였지만 사실은 역류 효과가 좀 더 컸기 때문에 수도권과 또 경상남도 쪽으로 인구가 과하게 몰리게 되었죠. 그리고 90년대 이후에는 대도시, 서울과 같은 경우는 너무 과밀화되면서 집적의 불이익이 발생하면서 교외화 현상이 나타났다. 90년대 어떤 시기죠? 1기 신도시가 지어지던 시기죠. 대도시가 너무 과밀화되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가 확장되던 신도시가 생겨나게 되던, 출발하게 되던 시기입니다. 1기 신도시. 인구가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이동하는 도시 간의 이동과 도시에서 촌락으로 이동하는 이촌향도 현상이 발생했다. 그래서 경기도와 경남을 중심으로 인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여러분 90년대 보면은요. 지금 이촌향도 현상으로 이렇게 부산과 수도권 이쪽을 중심으로 이촌향도가 일어나는데 지금 90년대부터 보니까 여러분 확대해보면 요런 화살표가 생겨나기 시작하죠. 요게 이 교외화 현상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여러분 서울 인구는 지금 현재 줄고 있고 경기 인구는 늘고 있거든요. 그 영상도 보여드렸죠. 그래서 교외화 현상을 나타내는 이런 화살표들이 오히려 대도시에서 교외 지역으로 나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인구 분포에 따라서 달라지는 인구의 중심점, 인구 중심점. 각 물체에는 무게 중심점이 있듯이 인구 중심점은 어떤 지역의 모든 사람의 거리의 합을 나타낸 어떤 지점을 얘기한다. 그래서 인구 중심점은 인구 분포를 반영하기 때문에 인구 분포가 변화하면 중심점 당연히 달라지는데 우리나라는 과거에 기후가 온화하고 즉 농사가 잘 되는 그런 기후가 온화하고 평야가 발달한 남서부 지역, 전라도 쪽에 사람들이 많이 분포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전주에 갔을 때 택시 아저씨와 나눴던 대화 이야기 했었었죠. 과거에 우리나라의 중심점은 그쪽 지역이었지만 산업화가 됨에 따라서 경부축으로 중심이 이동하면서 정치적으로 어떤 지역 갈등도 많이 발생한다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인구 분포하였으나 산업화 대도시 성장으로 인구 분포가 변화함에 따라서 이제 인구 분포의 중심점이 요쪽에서 수도권, 특히 수도권 그리고 경부 이렇게 발달을 했기 때문에 인구의 중심점이 점점점 수도권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대전이 이렇게 있으면 대전이 요쯤에 있잖아요. 요쯤에.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다. 이 영상은 여러분 그 70년대 유난히 이촌향도 현상이 많았던 그 영상 우리 대면 수업 시간에 분명히 보여드렸습니다. 20대가 서울로 향하는 이유 뭐가 있을까? 여러분 대학 가면 수도권으로 많이 가겠죠? 그쵸. 서울로 많이 갈 거고, 고시 준비하면 노량진으로 가겠죠? 신입사원 되면 서울로 출근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서울로 많이 가게 되어 있다. 자, 다음에 인구 성장과 인구 구조의 변화로 가겠습니다. 인구 구조의 문제로 가겠습니다. 인구가 성장한다는 것의 뜻은
인구의 자연 증가와 사회적 증가로 인구 증가를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자연적 증가는 출생 마이너스 사망, 출생이 많으면 증가하고요. 사망이 많으면 마이너스 값이 나와서 자연적 증감에서 마이너스가 되겠죠. 사회적 증가, 전입, 이주하여 들어오는 인구가 전출, 나가는 인구보다 많으면 사회적 증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전출이 더 많으면 예를 들면 이촌 향도 현상으로 농어촌 지역은 사회적 감소 현상을 겪었겠죠. 인구 변천 모형은 그 중에서도 요 자연적 증감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고요. 이 인구 변천 모형이에요. 말 그대로 모형. 그래서 인구의 자연적 증감을 설명하기에 좋은 이런 모형을 만들어서 인구 변화를 우리가 설명하고자 한 거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빈칸을 여러분 먼저 채워주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1단계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1단계 시기는요. 산업화 이전의 시기라고 여러분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산 많이 낳고 출산할 때 산자예요. 그래서 많이 낳고 많이 죽는 시기다. 즉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높은 시기다. 요게 출생률 곡선이고요. 요게 사망률 곡선이에요. 그리고 요 빨간 곡선이 총인구입니다. 출생도 많이 하지만 그만큼 사망도, 인류 역사의 대부분의 시기는 요 산업화 이전에 해당하겠고요. 그 다음에 식량 부족, 전쟁, 질병으로 사망률이 매우 높던 시기이다. 의료 기술이 발달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전염병 하나가 돈다든지 또 인간의 기대 수명 자체가 낮고 또 영아 사망률이 높던 시대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1950년대만 하더라도 선생님의 부모님께서 태어나던 시기만 하더라도 50년대생이시거든요. 그때는 돌이 지나기 전에 한 살이 지나기 전에 주민등록을 안 하기도 했던 시대예요. 왜냐하면 워낙 영아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아이가 한 살을 넘겨야 이 아이는 계속 살겠구나 해서 출생신고를 해서 선생님 부모님 세대에는 실제 나이보다 호적 나이가 한 살이 어린 경우가 많이 종종 있어요. 한번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면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다산, 감소하다 사망률이 감소하는 기간이 옵니다. 산업화 도시화가 되면서 선진국은 산업화가 된 것이 산업혁명 이후이기 때문에 약 200년 전에 시작되었고요. 이 2단계의 다산 감사 시기가 개발도상국, 나중에 개발되기 시작한 국가들은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도 한국전쟁 치르고 한 5, 60년 전부터 이 다산 감사 기간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2단계에 접어드는데 의학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하고 또 위생시설이 개선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요 시기가 처음에는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높은 시기에 해당하고 질병과 기근 많고 영아 사망률 높았으나 이제 1960년대 정도부터 산업화 시작하면서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의학도 발달하고 이런 사례가 있어요. 선생님이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과거에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지은 병원 같은 데를 답사를 갔는데요. 그때 선교사들의 눈에 보였던 우리나라의 상황은 이 60년대 이전의 상황은 정말 회충약 하나만 있었어도 사람이 죽지 않았을 텐데 항생제 한 알만 있었어도 죽지 않았을 텐데 어떤 여자아이가 배가 잔뜩 불러서 그 병원에 살려달라고 왔던 기록이 있는데요. 그 배 안에 사람들이 저렇게 아프다면 아이가 있을까 생각을 했지만 그 배를 갈라서 수술을 해보니까 회충 수백 마리가 들어있었다고 해요. 결국 그 아이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했다고 한 그런 기록들이 있는 걸 봤거든요. 불과 100년도 안 된 100년 이전에 우리나라가 그 정도 수준의 의학 기술이었어요. 그 정도 수준의 위생 상태였어요. 네, 근데 그것들이 개선되면서 사망률이 감소하게 되면서 인구 증가율이 높다. 여러분,
출생률은 여전히 높은데 죽는 사람들의 인구가 확 줄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갭만큼 인구가 자연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갭만큼 인구가 자연 증가를 하게 되는 거겠죠. 인구의 출생 빼기 사망인데 사망률만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에 인구의 자연 증가가 있던 시기다. 즉 우리나라는 산업화 이후에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게 된다. 감산소사, 이제는 사람들은 많이 안 죽는 상태에서 출산율도 감소하게 됩니다. 인구의 급격한 증가, 이 갭만큼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아까 포스터 봤던 둘 만나 잘 기르자, 하나로 족하다, 이런 포스터들이 이때쯤 나오게 되었겠죠. 선진국은 약 100년 전에 3단계에 접어들었다면 개도국들은 현재 2단계에 해당하고요. 신기한 건 우리나라는 개발이 도상국처럼 개발이 출발한 시기가 늦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이미 소산소사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요때 지금 현재 여기에 해당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선진국형 인구 문제가 벌써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냐 개도국이냐라고 구분 짓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고 했어요. 이 개발이 시작된 시기를 보면 개도국이 분명한데 인구 문제 같은 것들은 이미 선진국형 인구 문제가 나타나고 또 GDP 같은 경우도 G11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국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여성들도 사회를 진출하게 되고, 우리나라 7, 80년대 보면 이제 여성들도 사회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가족계획, 피임법이 보급되고 생기는 대로 다 낳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족을 계획하는 그런 문화가 생기는 거죠. 가족계획, 여성의 사회 진출로 출생률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 성장률은, 여러분 지금 인구 성장 지금 기울기가 둔화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 갭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인구의 자연 증가가 줄어들면서 인구 성장률, 인구 성장의 기울기는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총 인구는 늘어나고 있다. 요게 구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요 말 중요하니까. 인구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단계는 맞아요. 계속 이 Y축 값은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기울기,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둔화되고 있다. 마지막, 출생 사망이 모두 낮은 소산소사 단계, 또 정겨운 머리에 종이 치고 있네요. 그래서 이때는 많이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래서 자연 증가율은 0에 수렴하게 되고 선진국은 여성 고용률의 증가로 출산율이 더욱 감소하고 있다. 이제 이런 뉴스 하도 봐서 요새 지겹게 봐서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저출산, 너무 아이를 낳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출산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해지고 있어요. 이 저출산 문제는 뒤에서 더 깊게 다룰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태어나면 그 인구가 죽지 않기 때문에 오래 갑니다. 그럼 평균 연령이 높아지겠죠. 전체 인구에서 노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게 돼요. 그런 걸 고령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표가 지금 바뀌는 걸 보면은요, 1970년대는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근데 인구가 너무 이렇게 요 갭만큼 자꾸 인구가 자연 증가가 너무 무섭게 늘어나니까 무슨 소리냐? 지금 삼천리에는 초만원이다. 하나만 낳아도 되겠다. 근데 90년대 요건 좀 다른 얘기예요. 요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나라 여러분 세대에는 잘 못 느끼겠지만 선생님이 태어나던 시대만 해도 남아선호 사상이 굉장히 뿌리 깊게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도 한번 기회 되면 보세요. 그래서 아들바람 부모 세대, 짝꿍 없는 우리 세대. 그래서 이래서 남녀 성비가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몰래 불법이지만 이 성별을 감별을 해서
낙태를 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2000년대는 워낙 저출산이 심해서 지금 가가호호 아이 둘, 셋, 2명, 3명 많이 낳자 이런 추세로 지금 가족계획 표어가 바뀌고 있는 걸 보여드립니다. 이 중국 산하 제한 정책, 여러분 한자녀 정책으로 들어봤나요? 굉장히 요 산하 제한 정책으로 유명한데요. 워낙 인구가 많아서 한 명만 낳아라 했더니 중국 역시 우리나라처럼 유교 사상이 뿌리 깊게 박혀 있고, 그래서 낳는다면 한 명을 낳는다면 남아를 낳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비가 얼마큼까지 올라갔냐면 지금 중국 20세 미만 남녀 성비를 보니까 여자 100명당 남자의 수가 이렇게 22명부터 7명까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좀 다른가? 여러분, 지금 이 08년도임에도 불구하고 90년대도 아니에요. 근데 성비가 여자 100명당 남자 6명이 많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태어났을 요 90년대를 보니까 여자 100명당 남자가 14명, 15명씩 많아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 이 인구가 자라서 이걸 결혼 정년기라고 보네요. 근데 이미 지났네요. 약간 좀 언짢아지네요. 근데 아무튼 이 인구가 자라서 결혼 정년기가 됐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2014년 보면 남자들이 42만 명이 결혼을 하기가 어렵겠죠. 근데 왜 선생님은 여기에 해당하는데도 결혼이 어렵지? 아무튼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요 남아성 사상 문제가 요때쯤 많이 대두가 됐었다라는 사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지금 104페이지까지 왔네요. 그리고 여기까지 할 수 있을까요? 104페이지와 105페이지, 106페이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